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임신 초기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고 이후 24주까지는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낙태가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헌재가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정부가 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그동안 낙태죄는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계와 유죄를 주장하는 종교계가 팽팽하게 맞서왔는데요. 그 중간에 절충적인 방안이 마련되면서 양쪽 모두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입법 예고안을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 현행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늘 입법 예고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임신한 여성이 동의할 경우 14주 이내의 낙태를 무조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태아가 덜 발달한 데다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 시기라는 겁니다. 15주부터 24주까지의 낙태 조건으론 성범죄 등 현행법의 허용 범위 외에 사회 경제적 이유가 추가됐습니다. 일이나 학업 중이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상대 남성이 육아 책임을 거부하는 상황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진의 상담과 24시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지만 여성이 낙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담과 숙려 기간 뒤에도 낙태를 결정했다면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한 걸로 간주된다고 밝혀 사실상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 셈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또 낙태 시술에 배우자 동의 조항이 삭제되고 미성년자도 보호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4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칠 계획이지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계 등은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이 유지된 점 등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거슬렀다는 겁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변은 각각 실질적 처벌만 부활시킨 참담한 입법,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역시 이번에도 경시를 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14주라고 하는 기준이 그 처벌의 그 기준이 되는데 그게 명확치가 않게 된다는 거죠. 여성단체들은 내일부터 릴레이 기자회견과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먹는 낙태약이 허용된 것도 논란입니다. 이 약은 오남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되는데요. 온라인에선 대규모 불법 거래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임신 14주와 24주로 정한 낙태 허용 기준도 논란인데요. 쟁점들을 신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10대 청소년이 실려왔습니다. 온라인에서 불법 구입한 낙태약을 먹고 배에 피가 고이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이 청소년은 미프진이라는 낙태 유도제를 복용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필수 의약품으로 인정했고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이지만 의사 처방 없이 오남용되면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것은 불완전 유산이죠. 약간 출혈이 있었는데 유산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그 아기의 성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태반이랑. 이것은 결국 감염을 일으키고 또 그다음에 폐혈증까지 갈 수도 있죠. 현재 국내에서는 이 약의 처방과 판매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SNS나 온라인 장터 등에서는 수술 없이 안전하고 편하게 낙태할 수 있다며 유인하는 불법 판매자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이런 약들을 절박한 처지의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음성시장에서 거래되던 미프진을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술 외에도 약물을 통한 낙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좀 더 안전한 낙태가 가능해지긴 했지만 여성단체들은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은 근본적인 한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신 24주가 넘어 낙태를 하는 경우를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 점은 특히 문제라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임신 24주가 넘어
낙태 수술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취약한 처지의 여성들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북한 조성길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 부부가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언론사들의 경쟁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부정확한 억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MBC는 지난해부터 정보당국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조 씨 부부의 행적을 취재해왔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오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8개월간의 잠적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행적과 남북미 간의 치열한 막후 외교전을 나세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조성길 대사 대리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나와 부인과 함께 잠적합니다. 이탈리아 측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불안을 느낀 조 씨 부부는 알프스를 넘어 스위스로 도피를 시작합니다. 조 씨의 탈북 과정을 잘 아는 외교안보 소식통은 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유럽에서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어를 전공한 조 대사 대리가 가장 원하던 망명지는 프랑스였습니다. 하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CIA를 통해 미국 망명도 타진했지만 역시 불발됐습니다. CIA는 정보원의 협조 기간이 특정 기간 이상이어야 특별 절차로 미국행을 주선하는데 조 씨의 경우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CIA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호를 하는 가운데 여러 나라의 문을 두드렸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조 대사 대리는 결국 잠적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북한 대사관이 없는 동유럽의 A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북한 대사관에 두고 나온 것을 괴로워하던 부인 이 씨가 이탈리아 북한 대사관에 전화를 거는 바람에 위치가 노출된 겁니다. 북한은 이 씨에게 당의 배려가 있으니 돌아오라, 딸은 잘 치료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A국 주재 중국 대사관으로 갈 것을 종용한 뒤 이 씨를 빼돌리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당의 배려다 빚을 수 없죠. 그건 맞질 않아요. 해당 정보기관하고 접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최고 지도부에 어떤 비밀을 줬는지 덮어 씌우게 됐거든. 이후 북한은 외교 채널로 A국 측에 조 씨 부부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한국이 개입된 상황에서 북한의 방해가 이어지며 출국은 늦어졌고 A국에서 5달이 지난 뒤인 지난해 7월에서야 조 씨 부부는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고위급 북한 외교관의 한국행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한중미 그리고 북한까지 얽힌 과정으로 인한 외교적 파장과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국정감사 하루 전에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공개한 거라는 공세를 펴는데요. 사실 이 시점에 알려지게 된 건 조 씨의 아내가 정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언론사에 제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조성길 대사대리가 한국에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일부 매체와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감이 시작하기 하루 전에 만일에 본 의원이 추측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인도적인 고려를 완전히 무시한 일이다. 사실 조 씨 부부의 귀순이 언론에 알려진 건 조 씨 아내 측의 제보 때문으로 보입니다. MBC는 지난달 초 조성길 대사대리 부인 이모 씨와 접촉해 10여 차례의 전화와 문자 등으로 귀순 경위와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 씨는 조 대사대리가 로마 부임 직후부터 폐기해야 할 문건들을 빼돌렸다며 오랫동안 탈북을 계획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밖에도 이 씨 본인은 한국행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된 딸이 걱정돼 동유럽 A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한국행을 거부했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고 매일 울면서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과 가족이 있는 북한에 보내달라는 의사를 몇몇 언론사에 제보했고 어제 귀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부부의 이송 작전을 잘 아는 안보 소식통은 부인이 동유럽 A국 중국 대사관을 방문해 돌아가려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론 자의로 귀순 의사를 적는 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입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관 출신 탈북자인 태영호 의원의 경우 귀순 당시 공개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에서 만세까지 불렀던 것과 달리
조 씨 부부의 귀순에 대해 관련 부처는 철저히 함구해왔습니다. 조 씨 부부의 한국행이 추진되던 지난해 2월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민감한 시기로 북한과의 외교 마찰도 우려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취재 결과 북한 역시 조 씨 부부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정착한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혼자 지내고 있는 이 씨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한 심경을 묻자 이 씨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보도인지 모르겠다, 살기 힘들다, 조용히 있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발생한 확진자 수는 114명, 일주일 만에 다시 1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병원에선 이틀 만에 3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마을 전체가 집단 격리에 들어간 전북 정읍에서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자, 연휴 이후에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신경재활 전문병원. 이 병원에서만 지금까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3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5일 이 병원에 있는 일부 환자와 보호자가 발열 증상 등을 보인 뒤 무더기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55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발열 증상이 몇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만 받은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 걸로 보여요.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진 전북 정읍의 농촌 마을은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드물 정도로 텅텅 비었습니다. 이미 9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태에서 60대 남성과 50대 아내, 70대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방문 판매 업체에서도 업체 직원과 방문자 등이 사무실에서 사적인 모임을 하다 7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방문 판매 쪽이다 보니까 방명록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 그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는 해놨는데 집단 감염이 여기저기서 진행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4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말 검사량이 감소한 효과가 사라지면서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도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로 전환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감염된 사람들이 잠복기를 거쳐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의 여파에 따른 확산 추세가 다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한글날부터 시작되는 연휴에 도심 집회와 단풍놀이 인파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동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